국내 증시가 11월을 맞으면서 증권사마다 전망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내놓은 11월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는 1891에서 2009로 나타났는데요. 상단으로 삼성증권은 2100을, 동부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2050과 2040을 제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와 삼성증권, 동부증권, 유한타증권은 지수가 최고 2040에서 2050선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장기 박스권 내에서 지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유럽중앙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와 FOMC까지 주요 대내외 이벤트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기업 실적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이 3차 양적 완화를 종료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활발하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큰 영향은 없을 거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반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마무리를 했는데요. 과연 이런 여세를 몰아 11월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상지수 전망과 함께 시장의 분위기 짚어봅니다. 오늘의 꼼책 첫 번째 코너 뉴스 꼼책입니다. 올해를 2달 남겨둔 상태라서 연말 시장 분위기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내일부터 11월의 거래일 새 거래일이 시작되는데요. 자, 증권사마다 내놓은 코스피 예상 진수가 있습니다. 최고는 2100 그리고 최하는 1890으로 나와 있는데 자, 과연 코스피 지수 2000선을 넘길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오프닝 멘트에서 네. 코스피 코스닥 올라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네. 이 멘트 아주 싫어합니다. 오늘 투자자분들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꼼책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를 조심해라.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빛 좋은 개살구 시장이다. 정말 지수만 빨간색이고 계좌는 파란색이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해지성으로 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아마 오늘이 네. 그런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전망을 지금 해야 되는데 글쎄요, 지수 전망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박스권으로 묶인다면 사실 이렇게 그 뒤에 보게 되면 뭐 2040이든 50이든 뭐 30이든 간에 박스권으로 장기적으로 묶일 것 같다라는 증권사들의 전망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수 전망은 그렇게 크게 무의미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저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2100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2040이 의미가 있나요? 2050은 어떻습니까? 그럼 2000포인트는요? 제일 밑에 보니까 1890이라고 그러는데요. 1900포인트는 의미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대한 지수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시장 자체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주식 올랐나요? 지금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아주 그 여러 가지 뭐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목표가에 대한 2100, 2040, 2050이 아니라요. 2000포인트라는 이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지수가 의미가 없는 게 앞에서도 말씀 잘해주셨지만 삼성전자와 삼성가의 주식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단 지수와는 정반대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네. 별개로 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져요.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 때문에 피해봤던 종목들이 또 삼성전자가 죽는 동안 그동안 또 많이 빛을 봤었는데 지금 또 그런 반대 현상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LG그룹주들은 완전히 거의 초상집인 것 같아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관련 IT 섹터들이 상당히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뭐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은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몸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피해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다른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물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수급만 잘 맞아 떨어진다라면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수가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개별주 매매하시다 말고 버리고 그쪽으로 다시 옮겨갈 수 있을지 사실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수급적인 동반이 되지 않는다라면 지수는 그 어디에 있던 간에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나왔는데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 이거에 대해서도 각각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딴 건 몰라도 상단부는 사실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단부에서 이번에 보여줬던 시장의 움직임, 1900을 그 살짝 이탈하고 나서 보여줬던 움직임을 보게 되면 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종목별 변동성은 커졌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1930포인트 전후에서는 이제 국내 코스피가 이제 PBR 1배라고 하죠. 근데 물론 뭐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속출을 한다라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현대중공업도 이번에 빅베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고요. 뭐 실적을 다 털어냈다. 뭐 이번에 뭐 사장님도 바뀌고 회장님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뭐 다 털어냈다. 한 번에 이제 그 털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바닥권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내년에는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900포인트 이탈은 네.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뭐 다시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빠르게 또 회복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일단 뭐 1900선을 다시 한번 그 내린다라는 것은 네. 우리 그 증시의 주가상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1900포인트 이하를 보는 그런 상황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뭐 1900포인트라는 아주 중요한 기로점, 그다음에 1950, 2000포인트 이렇게 마디를 형성해 나가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950선이 일단은 중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000포인트를 안착을 시키고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이 부분인데요. 저는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을 보고 그래도 고무적인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시장에 모멘텀 없다고 그랬죠. 어떤 주식이 오를지는 몰랐고 사실상 오를 수 있는 주도주가 없었고 주도주 섹터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모멘텀적인 부분을 삼성전자가 줬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거의 13% 이상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부분에서 뭐 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제는 19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2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제시를 해줬구나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그 모멘텀, 즉 제시된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제는요, 삼성전자 이외의 주식이 필요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상승을 시켜놓은 이 주가를 유지시켜 놓으려면 삼성전자는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주식이 올라올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게 화학주가 올라올 건지 아니면 정유주, 아니면 철강주, 아니면 기계나 건설주 힘들죠.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이제는 현대자동차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상황은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거 아니죠. 지금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현재 위치에서 기관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외국인들의 그 투자, 즉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 갈피를 잘 잡아야 되는데요.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간에 주가 지수 자체적으로는요. 2000포인트 이상 아니면 2000포인트 근방까지 11월 달 안에 가놓는 게 올해의 마감 지수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1600선을 예상하신 분이 계신데요. 혹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1600. 네, 박진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요즘 좀 핫한 뭐 얘기인데요. 방송에서 봤는데 네, 아시죠? 그분은 1000 깨진다고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1600 빠르면 1월 달, 늦으면 내년 3월까지 간다 그러시니까 네. 그 방송 보고 저 랩 해지하신 분 봤어요. 오, 그래요? 네. 파급력이 좀 있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거기까지 가려면 네. 뭔가 하나 큰 거 터져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 정말로 뭔가 하나 큰 거 터지기 전에는 네. 그 가격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을 비롯해서 이번 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어요, 시장이. 네. 지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수를 그렇게까지 빠지도록 용인할 수 있다라면은 분명 뭔가 큰 사건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크게 터질 만한 사건이 사실은 없거든요. 네. 무슨 전쟁이 터지거나 그러지 않는 다음에는 네. 아니면 무슨 금융 사고가 하나 또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뭐 리만 그렇죠. 사건처럼 하나 터지지 않는 다음에는 네. 지금 상태에서는 터질 수도 없고 네. 터지지도 않게 할 뿐더러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은 뭐 외계인이 침공에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 현재로 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차트만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여건상 지금 경기 여건상은 그 가격까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저는 갈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수가 생기면 충분히
뭐 안 간다고도 말을 못 하겠지만 네. 지금의 모든 여건상은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약간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 그 박진희 차장님이 잘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모자 예변은요, 던져놓고 본다는 거죠.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맞으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틀리면은 그냥 흐지무지 뭐 이런 건데요. 그 논리와 근거는 물론 나름대로 갖다 대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글로벌적인 그런 증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런 거라서는 아니라는 거죠. 너무 과도한 심리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인식적인 부분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좀 알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 제스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요즘 핫해서 한번 또 짚어봤습니다. 코스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요. 자, 이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요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미 시장이 반영을 다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더 이상 시장에 이제 이슈가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쪽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것이 뭐 시장 채권 시장이 됐던 주식 시장이 됐던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경기에 대한 회복 속도에 대한 쪽일 텐데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하락을 하니까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된 소비자 기대 지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 유가가 하락을 하니까 소비자 기대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가 왜 중요시 여겨지냐면 이 미국의 GDP 추정치하고 아주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 컨퍼런스 보드 기대 지수를 상당히 우리가 이제 좀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유가의 하락이 긍정적인 영향을 소비에 미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페드가 하는 건 뭐냐면 금리를 그린스펀드 며칠 그저께 나와서 얘기를 했죠. CNBC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시장이 한 차례 크게 요동을 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린스펀 시대의 금리 인상에서는 한 차례 시장은 미니 크러쉬를 발생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지금 페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그런 변동성을 빼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변동성이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을 앞두고 나는 어떻게 보게 되면 민방위 훈련이다. 이런 성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QE3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경기 지표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인데 경기 지표가 좋아서 정기 지표가 좋아서 막상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그때는 이머징이 진짜로 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 이 펀더멘탈에 대한 쪽에 근본적인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뭐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흐름만 봐도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양적 완화 종료가 겁났다면 이렇게 다시 강하게 반등하지는 아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몇 달 동안 그런 공격적인 부분들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약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뭐 특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뭐 당장 올라갈 것 같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채권 쪽들이 상당히 핫했고요. 채권형 펀드들도 네. 상당히 핫했고 그다음에 뭐 외국에서는 뭐 엔화는 숏을 치고 이제 달러를 뭐 롱을 매수하는 그런 좀 투기적인 포지션도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로만 봐서도 또 오늘 보면 일본도 또 양적 완화를 좀 더 할 듯이 말을 했잖아요. 유동성을 더 완화시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조금 더 불리한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네.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부분들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뭐 혹자들은 뭐 일본에서 돈을 풀든 뭐 유럽에서 돈을 풀든 뭐 돈을 풀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한테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엔화와의 관계가 더 많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시장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중에 좀 반영이 되면서 관련됐던 좀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또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보였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네.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양적 완화 종료를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미쳐지는 그런 영향들, 특히 이머징 시장에서 나타나는 영향들은 거의 다 이제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지금 내수가 회복이 잘 안 돼요. 경기 회복이 잘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백화점을 가봤더니 텅 비었더라고 백화점이. 거의 뭐 한 층에서 네. 제가 농담 아니라 7시쯤 넘어서 갔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층에 손님이 저하고 두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롯데백화점 갔었는데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백화점이 좀 텅 빌 정도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됐어요. 요즘에 다 오리 찍으러 가갖고. 그런가 봐.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경기가 우리 시장은 회복이 살아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 자체적으로 내수 부양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대로 빨리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지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신학상님은요? 양적 완화 종료. 종료는 뭐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정상적인 걸 이제 정상으로 돌렸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 가만히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벤 버넌키가 5%에 있던 금리를 0%까지 내렸거든요. 내릴 수 있는데요. 더 내릴 수 없죠.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분명히 있지만요. 여기서 더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책으로 쓰는 거는요. 또 돈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푸는 거고요. QE에 대한 QE 1, 2, 3가 시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QE를 종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뭐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QE 종료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죠? 금리를 인상시킬 겁니다. 제로금리에서 뭐 1%, 2%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당분간 상당 기간의 저금리 기준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벤 버냉키 같은 경우에는 연준 같은 경우에는요. 지속적으로 지금 해와 있고요.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알고 있는 상황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립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이 립 서비스는 바로 경제학 용어에서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는 부분까지 통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양적 완화 종료의 날이 이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그 상황은요.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벌써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간다는 얘기죠. 자,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풀렸고 불확실성이 증시에서 제일 위험한 적이었죠. 이 부분이 풀리니까 주가는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모멘텀은 여기서 주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다른 나라는요. 금리에 대한 부분을 내릴 수 없는 나라는 22, 즉 EU죠. 유럽 연합이죠. 그러니까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겁니다. 자, 이런 경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유동성을 확대하는 나라와 유동성을 축소하는 나라가 분명히 개별적으로 나타날 거고요. 여기에 어떻게 시장적으로 접근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11월 준비하면서 이 얘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국내외 주요 이벤트나 변수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요. 그것들이 영향을 미칠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짚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거 짚어달라고요? 저 한번 예, 예. 말씀드릴게요. 네, 가장 얘기해주세요. 11월 달에 핫한 이벤트라고 하면 깜짝 놀랐어요. 네. 일단 하고 달려나갔어야 네. 되는데. 네. 11월 달에 가장 핫한 이벤트라면 국내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 SDS. 네, 공모. 일단 이게 네. 공모가 가장 핫한데요. 아까 뉴스 자막으로도 아마 지나가시는 거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1.5배가 네. 돈이 몰렸다는. 네.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가 크다라는 거죠. 삼성그룹 지배 이슈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변수를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요? 예, 일단 뭐 공모가도 지금 19만 원에 네. 일단 확정이 됐고요. 지금 장외에서 한 35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사지면은 한 그 정도 2배는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일단 100주 정도를 받으려면은 뭐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100주 정도를 받으려면 한 10억 이상은 질러줘야지 개인이 질러줘야지 100주. 예. 예, 받을 수 있다고. 100주라고 그러면은 얼마죠? 100주라고 하면 100주가 맞나요? 네, 10주인가요? 맞습니다. 100주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받으려면 예. 한 10억 뭐 이 정도 질러야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경쟁률로 봤을 때는. 이번에 제 친구가 SDS에 있는데 우리 사주 봤는데 네. 90 몇 주, 한 100주 가까이 받더라고요.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부러운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SDS가 지금 삼성생명이 상장할 때 40대 1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삼성 SDS는 100대 1까지 된다고 네, 하니까 네. 증거금으로 약 100조 정도가 시장의 그렇죠. 자금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때까지 시장이 쉽게 움직이기는 쉬워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자금이 다 거기에 쏠릴 네.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중요한 대로 SDS. 공모 일정이 그래서 예. 보니까 네. 11월 5일에서 6일 날 청약. 그러니까 기관은 거기 청약하려고 지금 팔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팔아야 15일 날 돈이 나올 테니까. SDS 그 증거금 받는 그 증권사는 돈 좀 벌겠네요. 이자로. 그런 부분 예. 좀 있죠.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돈 이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기관들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돈을 현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네. 11월 초순에는 이것 때문에 좀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되고 요거 하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상환되는 자금이 나올 때가 한 중순 때쯤이 되니까 네. 그때쯤 되면은 조금 수급이 풀리지 않을까 기관 수급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11월 14일에 상장이 되니까 네. 그때까지는 정말 시장이 좀
요동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되죠. 수급적으로. 왜냐하면 상장에서 거래소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시가총액 12위 정도? 근데 바로 편입은 되진 않지만 내년에 이제 특례로 해가지고 한 3월 정도에 편입이 되게 되거든요. 코스피 네. 200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지수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1월 달에 좀 꼼꼼하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른 일단 뭐 중요한 것은요. 11월 시장이 이 삼성 SDI라는 이 공룡이 들어오면서 자금을 빨아들이는 게 이게 제일 클 것 같아요. 그 중국 지수가 그 전에 9월 달 뭐 8, 9월 요때 좀 내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때 내린 이유가 공모 시장이거든요. 공모 신규 IPO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자금적인 부분들을 빨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서 빨아들이던 그 자금들이 나오면은 좋은데 일단은 나올 때까지 그 구간 동안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찔합니다 사실 또. 근데 STS 끝나면 또 제일모직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2월 달에. 첩첩산중이네요. 네, 제가 좀 알아봤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보호예수 물량 해제 또 배당 이슈도 있는데 또 딴 거 뭐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승호 대표님? 블랙 프라이데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뭐 우리는 뭐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산업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지금 월마트의 시가총액을 누가 넘어섰습니까? 알리바바가 네. 넘어섰습니다. 알리바바의 매출이요.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의 2.5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먼데이 매출을 2.5배를 알리바바의 11월 11일 매출이 이제 넘어갔는데 그만큼 지금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에 대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국내에서 그러면 온라인 홈쇼핑주는 왜 이렇게 깨지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온라인 홈쇼핑의 최근 그 취급액에 대한 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온라인 홈쇼핑 취급액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매년 두 자릿수로 상승을 해왔어요. 근데 네.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10%대 들어오더니 올해부터는 아예 한 자릿수대로 완전히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 홈쇼핑은 누가 어디로 할까라고 보니까 지금 모바일 홈쇼핑은요. 지금 3분기 연속 100%대 지금 취급액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홈쇼핑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아마 보실 텐데 과거에는 홈쇼핑에 대한 프라임 타임 때가 있었죠. 프라임 채널이 있고 프라임 타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프라임 타임이 홈쇼핑의 프라임 타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퇴근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하시면서 홈쇼핑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리고 점심시간대가 프라임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프라임 타임에 대한 쪽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이 관련이 있을까라고 놓고 본다면 인터파크 INT가 지금 중국 역직구 사이트를 이제 11월 달에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파크 INT 정도를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수혜주 이 정도로 좀 놓고 보시면서 전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에 대한 쪽에서 우리가 그 섹터 어떤 프리미엄 그동안의 고성장 프리미엄이 깨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온라인 홈쇼핑은 아니 그 홈쇼핑 쪽은 근데 그거에 대한 쪽을 다른 모바일 홈쇼핑 쪽에 대한 쪽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쇼핑보다는 백화점보다는 모바일 홈쇼핑 쪽이 더 좋은 그런 점수를 계속해서 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아니, 모바일 홈쇼핑이 네. 많이 하는 이유를 이제 알아요. 예. 10% 깎아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경험에서 나온 거 맞아요? 네, 네. 그런 데다가 깨알같이 일단 또. 왜냐하면 방송을 보고 있어도 모바일로 사면 깎아준다고 모바일로 사라고 그러니까 모바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네. 지금 홈쇼핑도 실적도 많이 그리고요. 감소한 거거든요. 지하철에 보면 다 머리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또 미국 관련해서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쇼핑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뭐 애플페이가 네. 상당히 네. 그래서 비자가 선전하고 그렇게 지금 미국의 그 비자사가 상당히 수익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 카드로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상장되어 있는 카드사가 삼성카드밖에 없기는 한데 관련해서 뭐 비슷하게 찾는다면 뭐 결제주 쪽이나 그런 페이 관련주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좀 카드사가 우리나라 한 군데밖에 안 올라있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네, 보호예수 물량 해제 요쪽도 얘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네, 일단 보호예수 물량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저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 좀 다른 거 한번 그 네. 말씀을 드리고 그럼요. 싶어서요. 뭐냐면은요, 우리 해외 직구 많이 늘어나는 거 네. 아시죠? 네, 블랙 프라이데이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뛰어들 겁니다. 사실 싸게 팔면은 그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이제 컨택을 해서 주문을 넣을 텐데요. 그 어떻게 배달됩니까? 택배 시장.
그렇죠. 네. 네, 택배 시장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CJ 대한통운 뭐 요즘에 그 한솔 로지스틱스로 지금 바뀌긴 했지만은 이런 쪽. 그래서 이 택배 시장과 그 포장 업체의 그 골판지 업체들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 11월 달에 그 보호예수 물량 32개사 1억 6,500만 주가 해제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한 유가증권이권 시장 뭐 11월 1일서부터 삼양홀딩스, 대한해운, 뭐 하이트 진로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코스닥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들어오는 이 물량들은 물량화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조금 전에 그 박진희 차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돈은요. 삼성 SDI로 다 갈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과 주식의 물량 이런 부분들이 좀 뒤섞여서 11월 시장이 이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11월 시장에 대한 부분이 2,000포인트에 안착할 수 있는 것. 지금 오늘 주가가 뭐 1,964포인트로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40포인트 정도만 올라오면은 2,000포인트가 되는데요. 요 정도 선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해서 뭐 2,100, 2,040, 2,050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의미가 별로 없고 그냥 2,000포인트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이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11월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월에 주목할 만한 업종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